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 하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탕림금이 가를 섬긴다, 또 문왕이 권위를 섬긴다, 태왕이 훈육을 섬긴다 하는 것을 이제 지도를 가지고 봤었는데요.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하는 것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 사례로 맹자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월나라가 있고 여기 오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예요. 중국 전체로 보면 동남쪽에 있죠. 동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나라 월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뭐 5월 동주라는 말도 있고,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앙숙인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 한 배를 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서로가 용서가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 뭐 이런 것이 5월 동주. 이것이 그래서 언제 돌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불안한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을 5월 동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와신상담. 이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와 연관이 있는데, 우선 보시면 오나라가 월나라를 먼저 쳐들어옵니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때 오나라 임금이 함녀라는 사람이었어요. 함녀. 그리고 월나라의 임금은 구천이었습니다. 근데 함녀가 오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월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근데 결국 구천에 의해서, 월나라 왕 구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패전을 한 거죠.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죽어요. 그래서 월나라가 승리를 했는데, 오나라의 함녀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오나라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부차라는 사람입니다. 부차. 그래서 부차가 자기 아버지가 월나라하고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 키우는 과정에서 와신을 하죠.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몹시 불편하게, 편안한 잠자리를 갖지 않고 불편하게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잠이 깰 때마다 내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월나라의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그런 고난을 자청해서 그 복수의 칼을 갈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월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나라가 승리를 해요. 오나라가. 근데 이때 오나라 부차가 승리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이 당시에 오나라의 그 대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오자서라는 사람입니다. 오자서.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오사서라는 사람이 이 초나라에서 넘어온 장군이거든요. 아주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인데, 저 오자서가 그 오나라 병사들을 이끌고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부차가 이 오자서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월나라를 이기고 나서 월왕 구천이 월나라 왕이었죠. 그 월왕 구천을 잡아옵니다. 오나라에서. 그랬는데 오자서가 월왕 구천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랑구천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후환이 없다고. 오자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이런 게 춘추시대에는 많아요. 뭐냐면, 오자서가 아까 초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나라의 명문가의 자제였는데, 초나라 내부에서 뭐 권력 싸움이 있어서 오자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밀려납니다. 오자서 아버지가 아주 강직한 충신이었는데, 그 간신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씨 집안이 이 막 이제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 과정에서 오자서가 초나라를 탈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가진 고생 끝에 오나라에 와가지고 오나라에서 이제 부차를 만나고 부차에게 이제 중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임을 얻어서 대장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초나라 사람인 오자서가 오나라에 와가지고 군권을 다 갖게 되고 임금의 신임을 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내부에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고 막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백비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 백비라는 재상이 오자서를 시기를 하다가 승리를 했는데 요 부차가 승리를 하는 순간 이제 승리의 도치가 돼요. 도치가 돼가지고 그 백비라는 사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월왕구천을 죽여야 한다는 오자서의 저 말이 심하다. 그러니까 승자가 아량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싹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서 어진 임금으로서의 도량을 보여주시라고 뭐 이제 그렇게 백비라는 재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승리에 도취된 부차가 그 백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자서가 오나라 그냥 당장에 오나라의 숙제는 이 월나라를 치는 거였는데 이 숙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오자서라는 사람이 점점 부차한테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종의 뭐가 되냐면 이제 토사구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간신인 백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오자서와 이 부차와의 관계를 벌려놓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자서에게 칼을 보내요. 부차가. 그런데 그 칼을 보내는데 그것이 자결을 하라는 뜻이라는 걸 오자서가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오자서가 그 칼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 하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저 오나라 수도가 보이는 곳에 내 무덤을 쓰고 나의 시신에서 내 눈을 파서 그래가지고 내 무덤 옆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어떤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내 눈을 걸어놔라.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이 썩기 전에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가 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것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오나라 저 오자서가 너무 잔인하다.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월왕구천이 목숨을 부지를 합니다. 그리고 오랑구천은 깍듯이 이제 복종을 하죠. 오나라한테. 그러면서 오나라에 말하자면 왕릉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왕릉을 관리하는 그런 천한 일까지 막 합니다. 오랑구천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대 복종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차가 승리에 도취된 부차가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월나라 안에 이 구천은 지금 월나라에 없었지만 나중에 돌아갑니다만 월나라 안에서 이 오나라에 잡혀 있는 오랑구천과 내통을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이 또 있었습니다. 범녀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이 월왕구천하고 이제 내통을 하면서 복수를 준비를 하죠. 복수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월왕구천이 부차에게 그 믿음을 얻어가지고 월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래 월나라로 돌아와서 월왕구천이 자기의 그 군막 안에 출입을 할 때 거기에 이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마다 이 곰의 쓸개를 한 번씩 혀로 핥아서 그 쓴 쓸개를 핥으면서 그 쓴맛을 느끼면서 자신이 오나라에게 받은 그 치욕을 되갚아 주겠다는 다짐을 이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월나라가 승리를 하거든요. 이것이 와신 상담이에요. 와신 상담. 부차의 와신, 구천의 상담. 그러니까 이 구천이 작은 월나라로서 큰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오나라를 깍듯이 섬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는 이제 그런 관계. 그리고 이 월나라가 오나라를 이 부차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썼던 것이 미인계였는데, 이때 월나라에서 부차에게 바쳤던 미인, 그 사람이 서시라는 미인이죠. 서시, 중국의 뭐 3대 미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서시, 뭐 경국지색, 그 다음에 효빈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도 만들어낸, 요게 이제 찡그릴 빈자인데, 효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서쪽 마을에 살았던 서시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원체 예뻐서 그 동네 총각들이 전부 서시만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서시를 시샘했던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시한테 불만이었던, 그렇게 했는데 서시가 남자들도 봐도 예쁘지만 여자들이 봐도 예뻤던 거죠. 그런데 이 서시한테는 그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뭐 가슴이 이렇게 가끔 이따금씩 한 번씩 콕콕 찌르는 무슨 그런 증상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가슴이 앞 통증이 오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맛살을 찌푸리는, 인상을 찌푸리는 뭐 그런 표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빈이에요. 빈.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그냥 뭐 말하자면 이제 총각들이 다 이제 자빠지는 이제 뭐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시가 인상을 한 번씩 찡그릴 때마다 너무너무 그 모습이 예뻐서 다른 아가씨들도 서시처럼 좀 이제 이 상황을 각색을 하면, 동네 총각들이 나타나면 서시가 그 인상을 찡그릴 때처럼 아가씨들이 총각이 나타나면 다 인상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서시의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다른 아가씨들이 본받아서 했다, 흉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상을 찌푸리는 게 서시가 했으니까 매력적인 것이지, 서시가 아닌 다른 아가씨들이 인상을 찌푸렸을 때 이제 동네 총각들은 다른 이유로 다 이제 자빠졌겠죠. 하여튼 그런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이 해서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것을 효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고사성어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섬겼다는 게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그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와 교제를 할 적에 길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맹자가 이대사소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소사대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이대사소는 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이소사대라는 방식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가 이대사소자는 내가 큰 나라인데 이웃 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낙천자입니다 이랬습니다. 낙천자이고 하늘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이 하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소사대자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이웃나라가 컸을 때 그 큰 이웃나라를 작은 우리나라가 섬기는 것. 이소사대는 외천자야니 그랬죠. 외천자. 자, 낙천자와 외천자. 외천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대사소는 낙천자라고 했고 그게 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은 인자입니다. 인자. 이대사소자는 외천자라고 했는데 이 이대사소는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지자. 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낙천자는 보천하하고 외천자는 보기국인이다 그랬죠. 요 낙천자는 보천하 그랬습니다. 천하를 보호하고 천하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그 도량이, 그 사람이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범위가 천하다 이겁니다. 천하, 온 세상. 근데 반대로 외천자는 이 사람은 보기국인이다. 그 나라, 자신의 나라는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즈가 천하는 안 되고 나라를 보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사이즈고 이것이 인한 사람의 사이즈인 거예요. 인한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시경에 이르기를 왜 천지위하여 우시보지라 하니이다.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이에 그 나라를 보호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이제 외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시경에 나오는 이제 근거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낙천이라는 말은 맹자가 만든 말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낙천이라는 말하고 외천이라는 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천과 외천의 차이인데요. 하늘을 즐거워하다와 하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당연히 하늘이죠. 여기에 하늘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하늘을 즐거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차이점은 낙이냐 외냐에 있는 거고 공통점은 천을 항상 둘 다 가지고 있다, 대상으로 한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그러면 저 천이라는 것을 뭐 맹자가 됐든 논어가 됐든 다른 어떤 주역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이런 고전에서 하늘 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맥락이 이런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들은 인간들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E라는 F라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다 각자 개개인들이에요. 개개인들이라서 다 자신의 입장이 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생각하는 거, 자신이 바라는 바가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들이 살아가지만 이 개개인들이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의 입장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목표만이 아니고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입장, 우리 모두의 이익, 우리 모두의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을 얘기해요. 그때. 하늘 천자. 요 하늘은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소중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기원했다고들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땅이 길러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 어떤 개개인들의 논리나 이런 것이 입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 하늘의 입장, 하늘이 바라시는 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늘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하늘을 얘기하게 된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낙천이 됐든 외천이 됐든 이 개념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를 반영한다 하는 것이 이 하늘천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내가 다 이웃나라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야 할 길이 뭐냐? 그러면 이웃나라의 입장이나 이웃나라의 처지는 상관없이 오직 내 입장, 내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나라와 상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나라, 저 나라, 각각 자신의 나라의 입장만이 아니라 내 나라의 입장을 넘어서서 이웃나라는 이웃나라의 입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올라서야만 하니까 하늘을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하고 사귈 적에 그냥 내 나라만의 이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 나라의 입장은 상관없이 내 나라만의 입장을 가지고 이웃나라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의식하고 하늘의 도리에, 하늘의 차원에서, 즉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메타적 차원에서 이 관계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자를 쓴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낙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낙자와 외천이라고 했을 때의 이 외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낙천은 요 하늘의 도리, 하늘의 도리를 의심 없이 믿고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율.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나 저 나라나 상관없이 하늘은 내 나라에 대해서도 저 나라에 대해서도 하늘이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위에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나한테는 절대적인 분이라고요. 나하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저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부모님은 나한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인데, 한 분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데, 그 부모님은 나를 바라볼 적에, 즉 자식을 바라볼 적에 자식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고요. 나와의 형제인.
근데 그 자식도 부모한테는 부모가 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는 자식이에요. 그쵸?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나는 저 형제, 형이든 동생이든 저 형제가 한 다리 건너예요. 부모만이 나한테는 절대적이라고요. 근데 그 부모는 나하고 또 다른 아들이 똑같이 보인다고요. 그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을 상대할 때는 내 입장을 내세울 수가 있지만 또 형제들 각자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게 되겠지만 부모는 나나 나의 형제들이나 똑같은 거지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거나 뭐 이런 속담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간혹은 나한테는 좀 섭섭하게 하는 것 같고 내 형제들한테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게 괜히 내가 믿고 저 아들만 예뻐서 저 아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는 똑같은 자식인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조금 잘났고 저 아들들은 나보다 조금 뭐 재능이라든가 뭐 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이 못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잘났으니까 부모가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걱정이라고, 이 아들들은. 그러면 그 아들들한테다가 더 신경을 써줌으로써 이 아들들이, 이 자식들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 이러면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 형 동생만을 챙기고 나는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 그랬을 것이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낙천입니다. 자, 하늘이 원하는 바가 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각 국가들에게 하늘이 원하는 어떤 상태가 있을 것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면 나는 그 하늘이 바라는 그 부분을 내가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에 상관없이 그 부분을 그대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믿는다. 그래서 저 나라가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저게 약소국이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저 나라를 강대국 섬기듯이 나는 깍듯하게 섬겨서 하늘이 바라는 건 그 밸런스 균형을 각 국가가 밸런스 그 균형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바라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는 저 나라를 그렇게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뭐 후원할 게 있으면 후원하고 그렇지만 그들로부터 뭔가를 뭐 바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낙천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외천은 뭐냐? 그러면 부모는 나하고 저 형제들하고 같이 잘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식이니까. 근데 저 형제들이 나보다 좀 못하다 여러 면에서. 그러면 나한테 오히려 뭘 원하냐 그러면 저 동생 좀 도와줘라. 저 형 좀 뭐 보태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나를 미워서가 아니고 저 자식들만 예뻐서가 아니라. 그런데 나는 그 부모의 입장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납득은 안 되지만 내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왜 그러냐고 부모님한테 따지고 형제들한테도 막
화목하지 우애롭지 못하게 막 지내고 이래 가지고 내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저 형제하고 잘 지내는 것이 저 형제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유리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유리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부모한테도 혼날 것 같고 저 형한테도 맞을 것 같고 막 이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이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저 형제하고 우애롭게 사는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게 외천이에요. 하늘의 도리를 계산적으로 의식을 해요. 그러면서 타율적으로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거보다 작지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게 춘추 전국 시대의 그 횡포들이었어요. 강한 나라들의 횡포들. 그래서 맹자가 제나라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방식이면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고 이런 방식이면 온 천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나라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